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그 이유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만큼 많은 유입과 또는 유출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손 털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지난 3번의 트레이딩 데이를 통한 자료 집계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자료는 장 마감하고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집계가 되어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자, 어제까지의 자료. 세 번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벌써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세 번째 날, 역시 블랙록의 ETF를 통해서 제일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첫째 날은 111, 두 번째 날은 386, 하지만 셋째 날은 212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2억 달러 정도 줄고 있죠. 세 번째 날. 피델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두 번째 날보다는 많지만 첫째 날보다 많이 줄었죠. 아크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에 비해서는 줄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시작하자마자 한번 빵 터뜨려서 시선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 선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GBTC 그레이스케일의 플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유출입니다.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484. 그런데 세 번째 날 마이너스 594. 거의 6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야, 첫째 날, 둘째 날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세 번째 날 유출되었는데, 와,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 전체 토탈은 마이너스 53 밀리언, 5,300만 달러가 전체적으로는 네트로 줄어들었다. 야, 이게 조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그냥 파티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만 가는 걸까? 와, 이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블랙록이 이제는 7억 달러, 피델리티가 5억 달러, 2억 달러, 2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인데, 그레이스케일의 규모가 이게 도대체 255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비트코인이 여기에 몰려 있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이러한 규모로 빠져나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GBTC가 다른 경쟁 ETF에 비해서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0%인데 6개월 정도간, 그리고 6개월 지나서도 0.25%, 뭐 0.3% 이 정도 수준인데 그레이스케일은 1.5%. 야,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왜 그렇게 높게 받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높게 받아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겠죠.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닌데 남들보다 높게 해서 손님 다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레이스케일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수수료가 낮아서 블랙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느니 수수료 좀 더 내고 말지, 뭐 0. 몇 프로나 1.5%나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떠나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싸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산을 때려봤겠죠. 예를 들어서 1.5%를 할 경우 90%가 빠져나간다 이러면 자기네들도 내려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안 나갈 거 아니까 1.5%로 해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절을 할 텐데, 투자자들이 올해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전혀 안 팔고 세금을 더 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올해 장사가 너무 안 될 것 같고 보나마나 올해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해서 세금을 좀 맞춰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올해 GBTC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7, 8월이나 연말에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 당장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얼른 블랙록의 수수료가 낮은 또는 뭐 아크나 0%짜리로 옮겨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팔 사람은 지금 빨리 파는 게 낫다. 안 팔 사람은 내년에 팔든지 아니면 올 말에 결산을 좀 해보고 2024년에 세금을 낼까 2025년에 세금을 낼까 이걸 골라서 12월 달에 팔든지 아니면 1월 달에 팔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할 걸로 예상되는 물량이 대략 27억 달러 정도였는데 11.7억 달러가 벌써 밖으로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소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추가적으로 더 팔아서 옮기려는 그런 물량은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레이스케일을 통한 외부 유출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해 보이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유입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늘어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은 내일 발표가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떡락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정도면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소진될 거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은. 그래서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각 ETF의 프리미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플러스입니다. 이걸 사면 실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높게 사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ETF는 실제 가격보다 더 싸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파는 사람만 많으니까 더 싸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게 셋째 날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프리미엄은 좁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앞으로는 이 프리미엄이 더 상향 조정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좁혀져 갈수록 이 비트코인 ETF 현물 시장은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트윗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아직까지는 60대 40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주식 60, 채권 40.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생겨나고 있다. 60, 40 플러스 BTC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 네, 프로셰어스에서 새로운 ETF를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 울트라 쇼트. 울트라 숏을 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숏이 아니고 두 배를 먹는 숏을 칠 수가 있다. 그 ETF입니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옵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옵션을 거래하게 해달라. 옵션이란 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는 제도권의 수용이 되어서 이제는 안정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기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기관들이 이제 막 헤쳐먹고 발라먹겠죠. 여론을 탁 조성해 가면서 쇼트 치고 옵션으로 풋옵션 걸어가면서 악재 터뜨리고 그리고 또 다시 펌핑을 하고 그리고 전통 금융과의 상관성도 올라가게 되겠죠. 주식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네,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가 골리 테스트넷에 오늘 론칭이 되었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블록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에 골리 테스트넷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잘 실행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1월 30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 론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7일에 홀스키 테스트넷에 자, 이 테스트넷에서 문제없이 다 잘 돌아가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메인넷에 론칭이 된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EIP4844 프로토 댕크 샤딩 기억하시나요? 트랜잭션을 덩어리로 보내서 빠르게 처리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그러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이제는 솔라나 소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처럼 생긴 화면에 넘버 2, 2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넘버 2, 솔라나 사가폰 2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솔라나 폰 갖고 계시나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버전 2는 한국에도 가능하다. 한번 함께 주문해 볼까요? 자, 여기 프리오더를 누르시고 가격은 $450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2025년에 배송이 될 텐데 1년 동안 계속 광고를 하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X 어카운트와 연결을 하면 트위터 어카운트 레퍼럴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퍼럴 코드를 친구분들께 보내셔서 그 친구가 이 사가폰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NFT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이 사가폰이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저를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계시냐 배송 가능한 나라 목록인데요.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는데 쭉 내려가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으로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연결하게 됩니다. 메타마스크도 가능하고요. 솔라나를 담을 수 있는 모든 지갑이 가능하다. 저는 팬텀 지갑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어그리 앤 체크아웃 구글페이 또는 결제 정보를 넣고요. 크레딧 카드 또는 솔라나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저는 솔라나폰을 구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가지고 있으니까 솔라나폰. 솔라나폰 1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리고 혜택을 받는 보상을 받는 여러 그런 기능들을 향상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라나폰이 일단은 1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폰을 왜 살까요, 근데? 핸드폰 기능이 좋아서? 핸드폰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원래 핸드폰은 전화를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음질이 좋은지 그래서 사이즈도 작을수록 좋았고 그런데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잖아요.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을 주고받고 이제는 비디오까지 비투시와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가 달라지고 있다. 솔라나폰이 나오면서 이걸 또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가지고 웹3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적립 카드 형태의 보상을 받는 에어드랍도 받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뭔가를 주기도 하니까 이 소유권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심의가 오늘 있었는데요. 오늘 LA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전화 연결이 가능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심의에 참여를 해서 파일라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SEC와 코인베이스의 논리는 뭔지 공방전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생중계를 해드리려고 연결했는데 그런데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 그 생생한 상황을 제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지만 이 제임스 머피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노트를 해가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일단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2시간은 SEC 변호사에게 판사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스테이킹을 시작으로 하위 테스트가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집요한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판사가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의회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지금 오바하냐, 이걸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판사의 판결은 없었습니다. 오늘 뭔가 결정된 건 없었다. 자, 그렇지만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파일라 판사는 오늘의 스타였다. 모든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판결들, 토레스 판사의 결정, 락가프 판사의 판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소송이 언급된 코인들, 그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SEC도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EC의 주장은 이겁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2차 거래 플랫폼에서의 토큰 거래는 여전히 투자 계약의 판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벌써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내려줬는데 그래도 SEC가 우기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라 판사가 충분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선례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 그리고 애초부터 SEC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SEC가 나서서 오바해서 지금 어거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걸 파일라 판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SEC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제임스 머피 변호사의 추측입니다. 이 소송이 리플처럼 아마도 디스커버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로 넘어간다는 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네, 오늘의 내용 정리해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커다란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해석, 그리고 대응,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엄청난 변동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데요. 시장이 빨리 안정세를 찾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